자, 일단 거기 4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집합부터 갈게. 자, 수학하는요, 수학상에 비해서 좀 단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대단원의 개수는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소단원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 그래서 공부 양으로 보면은 수학상보다는 좀 적어요, 일단. 아시겠죠? 계산도 조금 적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전체에서 일단 대단원 1단원이 뭐냐면은 이제 집합과 명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함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순열과 조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학하에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요 함수 파트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집합과 명제까지는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 별로 안 들 수도 있어, 일단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 요렇게 해서 한 뭐 2주면 끝날 것 같아, 일단. 알겠지? 그렇게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오늘은 집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기 집합의 정의가 첫 번째 나오는데,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것들의 모임, 모아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아놓는 건데,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서로 구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모아놓는 건데, 알겠지? 모아놓는 건데 객관성 있게 모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건 집합이 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높다라는 것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다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은 집합으로서는 효력이 없어. 알겠지? 예를 들어서 1500m를 넘어가는 우리나라 산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건 집합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객관성이 보장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됩니다, 일단. 그게 다 집합이야. 자, 그러면 집합이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써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표기를 해요, 일단. 아시겠죠? 대문자로 표기하고, 이건 이제 A라는 집합입니다. A라는 집합에 여기에 이제 A, B, C 이렇게 일단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집합 표시예요. 오케이? 이게 집합 표시야. 집합 표시인데, 자, 여기 이제 A랑 B랑 C,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거든? 이렇게 집합 A가 있고,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뭐 이런 거야, 일단. 알겠지? A가 살고 있고, B가 살고 있고, C가 살고 있다. 이런 것들 그냥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별거 없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이 A가 이제 뭐냐면은 집합의 이름이다. 이 집합의 이름은 A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반응을 해줘야 내가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알겠지? 알면 아는 느낌을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A랑 B랑 C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소라고 불러요, 여러분. 집합의 원소입니다. 아시겠죠? 용어부터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소로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스몰 a입니다. 이 뜻이에요, 일단. 아시겠어요? 네. 원소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D라고 썼어. 그리고 여기가 내가 A라고 썼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이 상황에서. 안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거주시면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수학은 철저하게 기호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런 각각을 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다른 표현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이제 뭐냐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해요. 아시겠습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소문자 n을 좀 작게 써주면 돼. 알겠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현재 지금 3개인 거 맞죠? 그래서 NA는 3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 일단.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집합이고 어떤 표현하는 방법들까지는 대충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 처음이니까 집합은 그냥 모아만 놓으면 다 집합이 돼. 알겠지? 근데 확실한 건 뭐야?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집합이 아니야.
아시겠지? 그냥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원소가 어떻고 이런 것들만 이제 좀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얘들아, 만약에 내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를 1, 2, 3부터 시작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10까지를 이렇게 썼어. 일단 알겠지? 이렇게 원소를 직접 이렇게 그냥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저렇게 쓰는 거, 이런 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를 직접 내가 써주는 거야, 저기다가. 알겠지? 1도 원소, 2도 원소, 3도 원소 이렇게 땡땡땡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4부터 이제 뭐 8까지도 다 숨어 있는 거지, 일단. 알겠지? 그래서 10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이런 걸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구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짝대기를 하나 긋습니다. 아시겠죠? 짝대기를 하나 긋고요. 이걸 그냥 보통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약간 좀 길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짝대기 그냥 그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다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요 앞쪽에다가 누구를 쓰는 거냐면 요 앞쪽에다가 원소를 씁니다. 이 원소를 쓰고요. 뒤쪽에다가는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식으로 해도 괜찮고 글로 해도 괜찮아요. 식이거나 또는 글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X바, X가 이제 원소라는 뜻이겠지? 알겠지?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도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요거는 조건제시법이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안 어렵지? 자,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진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거를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고 치면 여기 이제 원소들을 이렇게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제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얻어가야 될 게 또 있는데 뭐냐면은, 자, 집합의 특성이에요. 집합의 특성. 우리 특성 한번 파악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일단 집합은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중복이 허용이 안 돼. 똑같은 걸 또 쓸 수가 없어. 알겠지? 집합은 똑같은 원소가 2번 이상 등장하시면 안 돼. 무조건 한 원소는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은 이거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된다. 이거고요. 됐죠? 자, 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얘들아 1, 2라는 집합이 있고요. 2, 1이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아시겠어요? 집합은 모아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1, 2를 모아놓는 것과 2, 1을 모아놓는 거는 서로 같은 느낌이야? 좀 다른 느낌이야? 그럼 같은 느낌이지. 1, 2를 내가 모았다 이 말이 어찌됐건. 알겠지? 그럼 이렇게 모으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어때? 서로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다 옆에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집합은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를? 순서쌍이라고 부르잖아, 순서쌍. 순서쌍, 순서 중요하다고. 1, 2랑 2, 1이 서로 다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집합에 이 기호 있죠? 이 기호가 중괄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합에서는. 알겠죠? 저 중괄호 아니고 이걸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요. 비순서쌍이에요. 순서쌍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안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서쌍은 1,2와 2,1이 서로 달라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리가 바뀌면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이 되지만 집합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원소를 어떤 순서로 쓰던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참고할게요. 참고할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원소 나열법은요. 원소가 이산적인 것만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 말이 어색하죠. 아직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여러분, 이산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셀 수 있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셀 수 있는 수. 예를 들어 자연수 혹은 정수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몇 개인지 아시잖아. 이건 왜? 숫자가 딱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걸 이산적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야, 너 1부터 10까지 실수 세봐라라고 하면 셀 수 있나요? 못 세지. 그럼 1 다음 실수는 뭐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부터 10까지의 실수를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어.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실수를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1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지. 1 다음 실수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은 철저하게 이산적인 것만, 원소가 이산적인 것만 표현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면은 둘 다 표현이 가능해요. 이산적인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산적인 것의 반대말은 연속적인 거거든요. 실수는 연속적인 숫자죠. 1 다음에 뭐라고 말 못하죠.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숫자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치면은 이산적인 것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연속적인 것도 표현이 가능하죠. 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 X바, X는 1부터 10 사이의 실수 이렇게 써버리면 끝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말로 떼어버리면 된다고. 이해되겠죠? 근데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연속적인 숫자들은요. 여기까지 됐죠? 네.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부분집합. 좀 차이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1, 2, 3이고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B라는 집합은 1, 2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있고 또 B도 있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에 1, 2가 살고 있고 요 바깥쪽에 또 3이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이런 관계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물론 얘도 집합이어야 되고 얘도 집합이어야 돼. 이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 이쪽이 더 크지 지금 범위적으로.
그러면 약간 부등호처럼 이렇게 입을 벌려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 동그랗게 벌려줘야 된다. 이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집합의 개념이고요.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는 뭐라고 할까요? 2, 3,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2, 3, 4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A랑 C는 이런 포함관계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잡아먹고 있지 못하잖아요. 일정하게 겹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완전 잡아먹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랑 A의 관계는 이런 포함관계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표현 가능해요. 알겠죠?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물론 반대로 해도 되죠. 아무 상관없죠. 알겠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고 그냥 말합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집합은 뭐냐면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0 느낌이야, 0. 숫자로 치면 0과 같은 역할을 집합에서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공집합은 뭐라고?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를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표기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집합 표시를 하고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저건 그냥 공집합이야.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요거보다는 요렇게 써요,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공집합이고요.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알겠죠? 집합 안에 공집합이 살고 있는 거여서 이건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집합 안에 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원소인 거야, 그냥.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이상한 집합인 것 뿐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고 얘가 공집합이야, 이 둘이가. 그치?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보는 걸 가볼게. 자,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집합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보자. 1, 2가 있어. 알겠지? 이것의 부분집합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보려고. 알겠어요? 이 부분집합들을 다 구해보려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A에 포함되는 집합들 있잖아, 이렇게.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일단 하나 약속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공집합 있죠, 공집합.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것도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줘야 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 들어가요. 오케이? 심지어 공집합도 공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아까 같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공집합도 공집합 안에 포함이 돼.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은 무조건 낄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된댔지?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부분집합들이 되는 거야. 이해돼? 됐지? 다시. 공집합 하나.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 몇 개? 2개. 원소가 2개짜리인 자기 자신 몇 개? 1개. 그래서 합쳐서 총 몇 개? 4개가 돼요. 오케이? 총 4개. 자,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된다고? 4개가 된다. 직접 세면 알 수 있겠지? 자,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이 3개 있죠.
자기 자신을 뺀 이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말 배우는 날이야. 알겠지? 이 말은 이 뜻이고 이 말은 이 뜻이고 이걸 할 줄 알면 돼요. 오늘은 그것만 하고 가시면 돼.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원소의 개수를 좀 하나 더 늘려볼게요.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이번에는 1, 2, 3인데 1, 2, 3인데 이거의 총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또 다 구해볼게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일단 공집합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 공집합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 몇 개 나올까요? 집합. 오케이, 그렇지. 하나, 이거, 둘, 그 다음에 셋.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원소가 두 개짜리인 거 몇 개 나올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세 개죠. 그렇죠. 1, 2, 2, 3, 3, 1. 오케이? 됐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있어요. 뭐?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 하나, 셋, 셋, 하나. 다 더하면 얼마? 8개. 이해되세요? 8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총 4개 나왔잖아. 그 중에 공집합이 하나 나오고 원소가 하나짜리인 부분집합이 2개 나오고 자기 자신 원소가 2개짜리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개예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만약에 1, 2, 3이었어요. 우리 한번 규칙성 한번 발견해 보자 이거야 지금. 알겠지? 그럼 봐봐. 1, 2, 3에서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 몇 개 있어? 1개 있고요. 오케이?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 몇 개 나왔지? 3개. 2개짜리인 거 3개, 자기 자신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한번 또 가보자. 예상해 이제. 공집합 있겠죠? 오케이? 원소 하나짜리인 거 몇 개 나올까요? 4개 나오겠죠? 오케이? 원소 2개짜리인 거 몇 개 나올까요? 4개? 1, 2, 1, 3, 1, 4, 2, 3, 2, 4, 3, 4 총 6개예요. 이해되십니까? 6개.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인 거 몇 개? 4개. 원소 3개짜리는 그냥 원소 하나짜리인 거랑 똑같아, 개수가. 왜냐면 하나만 빼면 되니까. 1 빼면 되고 2 빼면 되고 3 빼면 되고 4 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 몇 개? 1개. 자, 이거 다 더했더니 몇 개였죠? 4개였는데 그걸 제가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아시겠죠? 이거 몇 개였죠? 8개였는데 2의 세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16개 되는 거 맞죠? 16개, 2의 4제곱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나름대로 규칙성이 발견될 거고 또 하나의 규칙성이 있어요. 뭐냐면 일부러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일단 맨 끝에 라인은 죄다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원소를 만약에 1, 2, 3, 4, 5라고 치면은 다 예상되실 거야. 1, 5, 10, 15, 1 합쳐서 2의 5제곱. 이해되겠어? 됐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얘들 봐봐. A라는 집합이 1부터 n까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총 n개인 거지. 알겠어? 그랬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총 개수를 생각하면 몇 개가 나올까요?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2의 n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여서 2의 제곱개, 3개여서 2의 세제곱개, 4개여서 4제곱개 이렇게 된 것처럼 n개니까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2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1개가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부분집합에 대한 좀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보면은 거기 6페이지 두 번째 거기 부분집합의 개수 세어보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거기다 쓰셔도 좋고, 만약에 여기다 이미 쓰신 분들은 그 옆에 메모 페이지에다 쓰셔도 괜찮고, 제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자주 나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어보기인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문제에서. 일단 자, 1번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걔가 이제 원소를 1, 2, 3, 4로 갖고 있대요. 아시겠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에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 중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래. 다시, 집합은 이건데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으래요. 총 몇 개냐 이거야.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됐지? 그럼 봐봐. 부분집합을 다 세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조건 1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냥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되나 보세요. 어차피 1은 내가 넣을 거야. 그냥 모든 거에다 넣는다고 생각해서 그럼 1은 버리자. 일단 1은 없다고 생각해보고, 1은 없다고 생각해보고 2, 3, 4만 가지고 순수하게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응? 그리고 그 만든 부분집합에다가 죄다 1을 넣을 거라고 작정을 해. 이해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이 없다 생각하고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아진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해되세요? 총 몇 개가 나와 그래서? 2의 세제곱계니까 8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고 치면 1을 가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그 개수가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지수는 2의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2번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아야 된대. 그런 부분집합을 찾고 싶어. 알겠지? 이번에는 아예 2는 들어오면 안 돼, 무조건. 괜찮죠? 네. 그럼 이건 더 쉽지 않습니까? 2를 그냥 안 가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2를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버리고 얘는 넣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결론 이거 아니야? 2를 반드시 안 가지려면 2를 버려서 1, 3, 4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몇 개요? 2의 세제곱계가 되는 거죠. 자, 결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드시 갖는 것도 가리는 거고 반드시 안 갖는 것도 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거 약간 이제 압축해서 써볼게요. 1은 반드시 갖고 2는 반드시 안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해요. 나보고. 1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2는 반드시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1도 가리고 2도 가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과 4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제곱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 좋아, 2는 안 가질 거니까 그래, 너는 완전히 버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1은 반드시 가질 거니까 그래 너는 내가 따로 빼놨다가 다시 넣어줄게 이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3, 4만 남게 되고 걔네들로 부분집합 만든 거에다 거기다 다 1만 넣어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던 같지 않던 무조건 가린다 이 뜻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지? 네, 잘 하고 계시고 자 4번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4번은 자, 1 또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1 또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볼게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거의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해석이 뭔지를 잘 확실하게 모를 수도 계시는데 1 또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둘 다 원소로 갖고 있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원소로 갖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보세요. 1과 2를 만약에 생각해 보면 얘도 원소로 갖고 얘로 원소로 갖고 있어도 1 또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는 말 안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얘는 원소로 갖고 얘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요. 안 갖고 가져도 들어가요. 이해됐지? 그럼 나보고 이 세 개의 경우를 각각 구해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더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이걸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집합스럽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냐면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안 나온 거 하나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누가 들어간 게 안 나온 거지? x와 x가 나와 있는 것만 빠져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얘만 빼줘도 돼요. 오케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봅니다. 여기 얘들아 이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1도 원소로 갖고 2도 원소로 갖는 거야. 둘 다 원소로 갖는 거야. 둘 다 원소로 가지면 둘 다 가리면 돼. 알겠지? 그러면 3, 4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제곱계가 되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1은 반드시 갖고 2는 반드시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가리는 거야.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 됐지? 그래서 2의 제곱이야. 여기도 어떻게 돼? 2의 제곱이야. 그럼 합치면 몇 개야? 12개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이건 몇 개겠니? 2의 제곱개겠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죠? 16개. 16개에서 2의 제곱을 빼도 돼요. 결론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이렇게 풀어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먼저는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공식으로 자꾸 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장 전환이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냐?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도 좀 적응하기 힘든 건 있어. 그래, 그것도 부정하지는 않을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과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뭐냐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말고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개념이랄 게 되게 별로 없잖아. 문제 풀다 보면은 개념이 그냥 득 몇 개 주어지고 그거 가지고 유형 정리만 요 문제는 이렇게 풀고 요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지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대부분 그 유형 안에서 대충 다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한 문제 정도가 예외적인 문제가 나와서 그게 운 좋아서 맞으면 100점인 거고 틀리면 95점이 되는 거죠. 보통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그렇잖아. 아니야? 맞지?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 유형 정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유형 정리를 열심히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점수대가 70점대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학교 때는 유형 정리를 열심히 하면 95점까지가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한 문제, 틀렸던 한 문제는 약간의 사고력과 어떤 문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그 범위가 훨씬 더 쪼그라들어서 유형 정리를 중학교 때처럼 죽어라 해도 70점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일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30점은 내가 안 풀어본 문제가 나온다고. 내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2000문제를 풀어도 3000문제를 풀어도 내가 처음 본 문제가 무조건 대여섯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중학교 때처럼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안 되면 그 70점마저 못 맞으니까. 맞지? 근데 그것만 갖고는 70점이면 몇 등급 나올까요? 보통 한 2등급 정도일 거예요. 2등급이면 상위 10%거든. 상위 10%?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 잘한 건데 그거보다 더 욕심이 있는 친구들. 근데 보통 중학교 애들은 2등급이라고 하면은 별로 잘했다는 느낌 별로 안 들 거야. 보통 뭐 1등급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1등급은 4%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친구들은 뭐냐면은 그냥 유형만 드립다 해서는 1등급이 잘 안 나와. 선생님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너무 유형에 매이지 마세요. 막 유형을 많이 풀긴 풀어봐야 되는데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용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뭔가를 바꿔서 활용도 할 수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유형에 매이면 그 유형 안에서 갇혀 항상 생각이. 나 맨날 요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좀 다르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되나?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 내에 못 풀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점수대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학교 공부하는 방식이랑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방식은 확실히 좀 다르셔야 되고 아시겠죠? 스스로 지금 우리 수업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지금 집합 정도는 괜찮아요. 집합 정도는 별로 헷갈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해보시니까. 그죠? 근데 뒤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제, 함수 좀 약간 개념적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스스로 다시도 보고 알겠지? 스스로 다시 찾아보고 내가 이걸 뭔가를 아냐 모르냐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